5, 6, 7장의 여러 가지 해킹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장에서 등장하는 부분은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레이스 컨디션 공격, 그리고 7장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요런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해킹 기법들은 어떻게 해킹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해킹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자동차 그림이 보이죠? 자동차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원래 완제품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완제품에 대해서 이 자동차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자동차를 분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는,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역공학, 즉 장치나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해서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즉 원래 완제품이 되어 있는 또는 완성된 프로그램들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이 짜져 있을 때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구조라든가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의 이제 구조들을 어떤 펑션들이 존재하는지를 역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보안 문제나 동작 문제, 오류 문제 등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악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테스트 버전으로 베타 버전을 만들죠. 그러면 베타 버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그 프로그램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나 또는 온라인 뭐 이런 그 해킹 공격에 안전한지 이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보안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역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취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취약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을 오류를 보강하거나 그 오류를 제거하거나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고치는 거지만 또 악의적인 측면에서는 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오류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거꾸로 이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백신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문서가 분실되었거나 상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자동차 분해하는 것처럼요. 또는 안전검사 등의 이유로 역공학을 수행을 하는데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하는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는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위법 행위는 아닌데 이러한 수법을 사용을 해서 모방해서 개발된 제품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형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악의적인 해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역공학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주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등을 파악을 하고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파악을 해서 이제 뭐 모방해서 만든다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그 방지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시면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분석하지 못하도록 패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티 리버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안티 리버싱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패킹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는 원본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원본 프로그램을 압축하고 암호화해서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렇게 패킹된 형태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는 복호화나 압축을 풀어내는 로직을 포함을 해서 이거를 압축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복호화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패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티 디버깅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안티 패킹, 안티 디버깅. 근데 안티 디버깅은 뭐냐면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디버깅은 뭔가요? 오류를 수정하는 것. 그것이 디버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뭐 디버깅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버깅하는 활동을 탐지를 해서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역공학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인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디버거들의 활동을 탐지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는 이런 과정을 안티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거의 활동이 감지됐다. 이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이밍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디버깅을 하는 중에 CPU 시간을 더 길게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될 때보다 그 디버깅 할 때 시간이 길기 때문에 CPU의 그 작동 시간, 연산 시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이제 타이밍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 CPU 동작 시간보다 길다 하면은 이것은 디버깅 중 혹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을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타임 스탬프 카운터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DTSC. 이 명령을 통해서 두 구간 사이에 타임 스탬프 값을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원래는 몇 분 CPU가 몇 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뭐 몇 마이크로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가 뭐 더 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디버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CPU 시간이 길어진 것이 파악이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거나 또는 디버거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타이밍 체크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에 이제 완성되어 있는 코드에다가 쓰레기 코드 값을 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쓰레기 코드 값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코드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코드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다단계의 점프문을 섞어서 코드를 치환 배치한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프로그램 코드를 섞어 놓는 것이죠. 코드를 섞어 놓는 상태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프로그램이 제대로 순서를 역추적하기가 힘들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여기 지금 보면 통과 제리에서 제리의 사진, 얘가 톰인가요? 제리인가요? 이제 통과 제리의 그 만화 영화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 여기가 톰이죠. 그래서 톰이 항상 이제 어떤 동작을 할 때, 제리가 이 망치 대신에 이 폭탄으로 바꿔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톰이 항상 당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일종의 끼워 넣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런 건데, 여러분들 우리 왜 그 PS2를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잠시만요. 목이 좀 아파서. PS2에서 보면 우리가 권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관리자로 권한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계정으로 권한을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권한이 상승된 상태에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끼워 넣어서 또 우리가 목적하는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목적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의 예를 들어보면요. 은행에서 입출금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레이스 컨디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여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금 요청을 이제 하면 출금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금 요청을 받은 뒤에 계좌 잔액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서 출금 요청 금액을 인출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을 조정하고 즉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에 만약에 1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 출금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금액이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0원이 되겠죠. 만약에 100원을 인출을 했다고 치면 이런 것이 원래 정상적인 동작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서는 예를 들면 A랑 B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A, B라는 사용자가 있고 이제 A라는 사용자가 출금 요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출금 요청을 받고 B라는 사용자도 출금 요청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그 0.1초 상간에 둘이서 동시에 계좌 출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접속한 사람이고 B1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접속하는 타이밍에 끼어들어서 출금 요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금 요청을 받고서 계좌 잔액을 확인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출금 요청 금액을 인출하는 단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동시에 인출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좌 잔액을 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건 B건 즉 두 사용자가 동시에 그 100원이라는 금액을 인출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금액 인출이 두 번 일어났죠. 그래서 100원, 100원씩 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잔액이 100원이었었는데 두 번 인출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100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이스 컨디션 공격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은행 해킹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서는 실험이 리눅스 부분에서 진행이 돼요. 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실습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이제 파일을 링크 거는 방식이에요. 파일을 링크 거는 방식인데 이 파일 링크 거는 방식이 예를 들면 하드 링크 하는 방식이 있고 심볼릭 링크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 링크 하는 방식은 이제 보시면
원본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링크 파일이 존재를 해서 이 원본 파일의 내용이 바뀌면 하드링크 파일의 내용도 바뀌도록 즉 이 두 개의 파일이 변경이 일어났을 때에 동기화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바로 하드링크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 부분은요. 지금 현재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심볼릭 링크는 링크만 걸어두는 것이고 실제 이 원본 파일을 카피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익스플로러도 있고 워드도 있고 아래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콘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만약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어도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화면에는 아래 한글의 링크 부분은 삭제되지 않잖아요. 즉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던 원래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링크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그러니까 데스크탑 화면에서 해당하는 아이콘의 링크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심볼릭 링크의 개념인데요. 심볼릭 링크는 하드 링크와 달리 실제 두 파일을 생성 링크하지를 않고 링크만 걸어두는 형태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파일이 처음부터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는 원본 파일 데이터를 가리키는 링크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면 방금 아까 그 데스크탑 화면에서 링크 아이콘만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심볼릭 링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항상 이 심볼릭 링크는 원본 파일의 원래 위치와 파일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삭제된 원본 파일 대신에 처음 원본 파일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경우에 같은 파일명으로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 파일은 새로 생성된 파일에 여전히 심볼릭 링크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볼릭 링크 파일 상태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까 권한 상승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이 또 다른 이 원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즉 예를 들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요 링크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원본 파일이 없어졌잖아요. 이 삭제되더라도 새로운 파일을 이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 파일이랑은 내용이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같은 위치에 원래 링크되어 있던 같은 위치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이제 파일 이름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 심볼릭 링크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프로세스 권한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일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부분은 이제 권한 상승, 분홍색 부분은 권한 상승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권한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임시 파일을 생성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임시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동작 및 임시 파일을 처리한 뒤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형태로가 정상 가동되는 단계라고 보시면요. 이제 그 가동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의 수행 조건은 즉 이런 상황에서 어떤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파일 소유자가 루트이고 이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최고 관리자이고 즉 우리 윈도우로 말하자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set UID 비트를 가져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임시 파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함. 생성되는 임시 파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왜 아까 앞부분에서 이게 파일이 원본 파일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원본 파일이 있었는데 이 임시 파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임시 파일이 임시 파일을 삭제했어도 그 임시 파일을 이 링크가 임시 파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파일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OF라는 그러니까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PS 툴을 사용을 해봤잖아요. PS 툴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거기 안에서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기 PS 리스트였나요? 거기에서 PS 리스트 명령을 사용을 하면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목록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리눅스에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현재 그러니까 그 특정 파일에 접근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목록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이랑 이제 상반되게 여기 부분에서는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건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권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권한 상승에서 임시 파일을 이제 그 원래 임시 파일이 생성이 되는 단계죠. 여기 부분이 원래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단계인데 이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여기가 원래 이제 임시 파일이 되는 거죠. 임시 파일이 그 생성되는 단계에서 임시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를 생성을 합니다. 즉 해커들이 여기 심볼릭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 임시 파일을 가리키는 그 링크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 파일은 프로그램 동작 및 임시 파일을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임시 파일을 처리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임시 파일을 삭제하게 되잖아요. 삭제하게 되더라도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볼릭 링크 파일이 남아있게 되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같은 파일의 이름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스 컨디션 공격의 예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어,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 전에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한 뒤 메모리에 로드하고 복호화된 임시 파일을 삭제할 때, 즉 예를 들면 암호화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해서 그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로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로드 시킨 뒤에 복호화된 임시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임시 파일이 생성됐을 때 그 순간에 잽싸게 말하자면
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 심볼릭 링크를 걸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보시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이제 열으려고 하면 복호화된 임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거기 그 파일의 내용이 해독된 내용이 메모리에 이제 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띄워지고 나서 임시 파일은 다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진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복호화된 임시 파일에 접근을 해서 여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 파일을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복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가 암호화됐던 파일에 그 암호화되기 전 내용을 이제 복사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 뭐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래 부분에서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동작을 하냐면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을 해서 복호화된 임시 파일을 생성한 뒤에 그러면 이 순간에 파일을 복사를 하는 거고요. 임시 파일에 접근을 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업로드 후 임시 파일을 삭제하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동작을 끼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파일의 내용을 이제 훔쳐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의 대응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특정 코드에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로직 중에 임시 파일을 생성한 후에 임시 파일이 접근하기 전에 임시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 설정 여부와 권한에 대한 검사 과정을 추가를 해라. 그러면은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즉 심볼릭 링크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심볼릭 링크의 권한이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safe-open.c라는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들을 꽂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이런 뜻인데 여기 부분은 이제 보시면 뭐 이 코드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파일의 링크 상태, 링크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여기 부분 코드를 꽂아 놓고 그다음에 열고자 하는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고 열고자 하는 파일의 사용자 계정을 검사한다. 즉, 이 계정이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파일 포인터로 연 파일 정보를 모아서 그 ST2 구조체에 전달을 한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파일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 인덱스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 부분 알려드렸었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메모리에 특정 주소를 그 저장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은 뭐 특정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파일을 이동을 할 때 A 부분의 포인터도 있고 B 부분의 포인터도 있다고 했죠. 그것을 뭐 SIDI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소스 인덱스 뭐 그다음 데이터 뭐죠?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파일 포인터에 옮긴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구조체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파일 포인터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즉 최초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ST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ST2에 저장한 노드 값, 그 장치 값이 변경이 됐는지, 즉, 그 참조했던 포인트 위치가 변경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얘가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여러분들 스택은 뭔가요? 메모리에서 특정 영역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그 저장 장소가 스택인 거죠. 그래서 이 스택인데 그 스택 버퍼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무언가 데이터를 담는 장소, 그것을 버퍼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뭐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버퍼가 뭐 우리가 뭐 중앙 처리 장치나 거기에서 뭐 메모리에 이제 버퍼를 뭐 메모리에서 버퍼를 할당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10바이트짜리 버퍼를 할당을 했다. 그랬는데 이 10바이트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된다. 그럼 이거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버퍼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 일시 보관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뭐가 있었죠? MBR이 있었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해당 그러니까 해당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는 영역. 그것이 바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였죠. MBR이었죠. 그래서 고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버퍼가 가지는 일정 크기를 넘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버퍼의 일정 크기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버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메모리의 스택과 힙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힙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와 힙 버퍼 오버플로우를 구분을 하면 스택에 존재하는 버퍼에 대한 공격이냐 또는 힙에 존재하는 버퍼에 대한 공격이냐에 따라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힙 버퍼 오버플로우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보시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한 예는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스트링 카피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첫 번째 부분의 코드, 얘도 이제 C 언어 코드를 이제 이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C 언어 코드에서 이제 뭐 인테저 타입으로 메인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보시면 변수가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int argc라는 변수는 취약한 코드인 버그 파일.c가 컴파일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인수의 개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rgv는 포인터 배열. 그래서 얘는 포인터 역할을 하는 배열이고요. 배열이고 인자로 입력되는 값에 대한 번지수를 차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argv 0번지에는 실행 파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argv 1번지에는 첫 번째 인자의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argv 2번지에는 두 번째 인자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버퍼를 선언해 줬잖아요. 여기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버퍼 사이즈를 10바이트로 선언을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 여기 스트링 카피 부분이 있죠. 스트링 카피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명령이에요. 복사를 하는데 얘를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이 첫 번째 인자에다가 복사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printf는 그 해당 내용을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즉 여기 부분에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이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여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 사이즈를 10바이트보다 더 집어넣어서 특정 실행할 수 있는 파일 같은 거를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버퍼 오버플로우가 되게 만들어서 꽂아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꽂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힙은 뭐냐면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힙이라고 부르는데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얼로케이션 계열의 힙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힙 프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힙을 할당된 메모리를 뭐 다시 되돌려주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free, new, delete 등의 함수로 이제 힙 메모리를 이 저장 공간을 제어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얘 힙을 BSS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block started by symbol이라고 부른대요. 그 스택과 반대로 메모리의 하위 주소에서 상위 주소로 영역이 점점 커진다. 즉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이 하위 주소에서 상위 주소로 데이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스택은 상위 주소에서 하위 주소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힙, 스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안전한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게 여기에서 나온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링 카피 함수, 그 다음에 스트링 캣, 그 다음에 뭐죠? get word, get string, 그 다음에 뭐 file scan, 그 다음에 뭐 real path, sprintf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들은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을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링 카피 요 함수는 스트링 카피를 이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스트링 n 카피 요 함수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링 n 카피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버퍼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게스트링 함수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 예이고요. 그다음에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어, f 게스트링을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얘가 항상 버퍼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서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버퍼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그 다음에 scan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fscan 함수를 사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면 입력되는 문자열 개수를 한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개수를 한정시켜서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공간을 보호하는 건데요. 실행 가능한 공간을 보호한다는 것은 스택이나 힙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공간에서 쓰기만 가능하게 하고 실행은 할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실행 가능 공간 보호입니다. 즉 executable space prot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기만 하고 실행 파일이 만약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원래 그 버퍼가 할당되어 있는 양보다 더 큰 사이즈로 추가로 파일을 끼워 넣어서 실행 파일을 끼워 넣어서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것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인데 그래서 쓰기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하도록 이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non-executable stack 혹은 non-executable heap이라고 하며 실행 가능한 코드를 주입하는 방식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